조선 4대 왕 세종이 다스리던 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양에서 양민의 딸로 살던 초유경은요, 이때 누군가의 첩으로 들어가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양민의 딸이어도 집안이 어려우면 돈 많은 양반집 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곤 했거든요. 첩이긴 했지만 남편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평안하게 살고 있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초유경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일이 일어납니다. 뭐요? 이렇게요. 역당의 첩이었기 때문에 본군의 관비로 정하였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역당의 첩이란 얘기니까 초유경의 남편이 역당이 됐다는 거잖아요. 역모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네. 역모를 일으킨 사람의 가족들 어떻게 됩니까? 당사자 또 가문을 이을 남자들은 목숨을 잃고요. 여성들은 노비가 됩니다. 그렇게 초유경은 남편을 잃고 살던 고을 관청의 노비, 즉 하루아침에 관비가 되고 만 겁니다. 양민이었던 초유경의 신분이 한순간에 천민으로 추락하고 만 거죠. 아이고야. 자, 이 비극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린 이때 초유경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게 무슨 일일까? 현실감도 없고 멍했겠죠. 앞으로 노비로 천대받으면서 살 생각에 막막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초유경의 운명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방향을 틉니다. 관비가 된 초유경에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거든요. 깜짝 놀랄 일? 바로 초유경이 기생으로 뽑히게 된 겁니다. 과연 무슨 일일까요? 기생은 관비에서 뽑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비들 사이에서 초유경의 외모와 가는 허리가 눈에 띄었을 것이고 가무 실력도 보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생을 선발하는 관리의 눈에 띄어서 발탁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기생으로 초유경의 운명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기생 초유경이 하게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기생은요, 기본적으로 각 고을 관청에 소속된 몸입니다. 관리들의 술자리에 동원되었고요, 노래와 춤으로 흥을 돋우는 게 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생은 백성들 사이에서 손가락질 받고 하대받곤 했습니다. 웃음을 판다, 술을 판다, 일부는 몸을 판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기생으로 살아야 되는 초유경, 이때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서글펐던 건 초유경의 마음이 어떻든 기생으로서의 삶은 초유경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젠 기생이란 새로운 운명에 순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초유경. 자, 그런데요, 기생으로 살게 된 초유경은요, 인생이 뒤바뀔 수 있는 무대에 서게 됩니다. 자, 이 그림 속에 힌트가 있거든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은요, 정조 아시죠? 정조. 네. 예, 정조대에 그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위해 열린 왕실 연회를 그린 그림입니다. 연회. 엄청 성대하죠? 네. 와, 크게 하네요. 바로 이 그림의 중앙에 초유경이 했던 일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네, 화려한 한복을 입고 이 왕실 연회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 보이십니까? 공연. 축하 공연. 자, 이처럼 왕실에서 잔치가 열릴 때 노래와 춤을 담당한 인물들이 바로 기생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궁에서 공연 활동을 하는 기생들은요, 또 다르게 여악이라고도 불렸죠. 여자 악인이라는 겁니다. 자, 즉 기생 초유경이 바로 여악으로 활동했던 것이죠. 선생님, 근데 궁에서 춤추면 좋은 거죠? 그렇죠. 당대 기생들의 입장에선 인생이 180도 바뀌는 기회의장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왕실 연회는요, 왕족은 물론 이 고관 대작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만약 지체 높은 양반의 눈에 띈다 이러면 그 기생이
첩이 될 첩으로 수도 가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이 돈을 내주거나 양반의 아이를 낳게 된다면요, 와우, 천민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선 왕실 연회에 자주 설 수 있을 만큼의 수준 높은 춤과 노래 실력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대부분 기생이 힘들어도 악착같이 버티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기생이 된 초요갱 역시 열심히 연습하고 왕실 연회에 섰겠죠. 그런데요, 이런 초요갱처럼 왕실 연회에 서는 기생들을 전담해서 관리하고 교육하는 기관이 있었죠. 관습, 도감. 조선 전기에 있었던 궁중연회 등 행사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도 한양에서 선발된 기생들은요, 모두 이곳에 소속이 됩니다. 3년에 한 번씩 지방에서 실력이 뛰어난 기생이 뽑혀와서 합류하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전국, 서울을 포함한 전국 기생들의 집합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세종대 관습 도감에는요, 총 100명에서 150명 사이에 기생이 있었습니다. 그 기생들을 잘 교육해서 그 왕실 연회에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 초요갱 역시 기생이 된 이후에 관습 도감에 소속이 됐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초요갱이 몸담은 관습 도감의 육성 시스템은 어땠을까요? 자, 엄청난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자, 먼저 관습도감의 기생들은요, 1년에 6개월은 관습도감에서 수업을 받았는데요. 2월부터 4월, 8월부터 10월 이 시기에 매일 수업받고 연습을 합니다. 과목은요, 노래, 춤은 기본이고요. 가야금, 해금, 대금, 장구 등 악기 연주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왕실 연회를 할 때 필요한 음악 관련 기술을 각 과목 선생님에게 배운 거죠. 게다가 연습날 중간중간에는요, 관습도감 수장의 깜짝 시험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다, 어떻게 될까요? 회초리를 맞거나 심하게 못하면 내쫓아서 다시 노비로 살게 합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엄격하고요, 체계적으로 궁중악무를 가르쳤죠. 관습도감의 기생들은요, 궁중무용의 명맥을 이어나가는 어엿한 예인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100명이 넘는 기생이 교육을 같이 받긴 했지만요, 궁중연회엔 능력이 출중한 상위권 기생들만 자주 섰겠죠. 관습도감의 기생들은요, 이왕이면 궁중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기생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악착같이 배우고 또 배웁니다. 자, 그런 기생들 사이에서 눈에 띄기 위해 이를 악물고 열심히 했을 초요갱.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는지 춤솜씨가 일취월장해서요, 궁중연회에 자주 서게 됩니다. 자, 그렇게 관습도감에서 실력을 뽐내며 소문난 기생이 된 초요갱. 어느덧 10대 후반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요갱의 운명이 달라질 결정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날 궁중에서는요, 신하들과 왕자들이 참석한 연회가 펼쳐졌는데요. 초요갱과 기생들은 춤을 추며 한껏 흥을 돋우었습니다. 아름다운 색동 한복을 입고 사뿐사뿐 걸으며 나비처럼 춤춘 초요갱. 그때 춤추는 초요갱에게 누군가의 시선이 꽂힙니다. 누가 봐도 초요갱에게 반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연회를 마친 초요갱에게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연회에서 초요갱에게 반한 그 남자였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 남자의 정체에 초요갱이 화들짝 놀랍니다. 아주 지체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자, 과연 누구였을까요? 풍도가 헌걸차고 천성이 슬기로웠다. 일찍이 존귀와 권세로 교만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모두 사랑하고 공경하였다. 풍도가 헌걸차다. 외양이 당당했다는 거고요. 슬기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거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초효경에게 반한 남자. 인성, 평판, 능력 뭐 하나 빠질 거 없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대단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남자의 아버지, 바로 세종. 세종은 왕비 소원왕후와 후궁들에게서 총 18남 4녀를 낳습니다. 자, 그 18명의 왕자 중 소원왕후에게서 낳은 7번째 왕자, 평원대군 이임이었습니다. 자, 이 평원대군이 왕실연회에서 기생 초효경을 보고 완전 반합니다. 초효경의 매력에 사로잡혀 첩으로 삼으려고 직접 찾아간 겁니다. 엄청난 기회네요. 자, 그러면 세종의 아들 평원대군이 자신의 첩이 되라고 했을 때 초효경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사실 초효경의 마음을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확실한 건요, 기생인 초효경에게 평원대군을 거부할 권리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없어요. 초효경은 천민이자 기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순응해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기생의 신분이었던 초효경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도 아닌 대군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아마 최고의 기회였던 것은 사실일 겁니다. 개인적인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천민인 기생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고된 일이었죠. 그리고 또 1년에 수입이 쌀 한 섬 정도로 해가지고 당시 궁녀 수입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충분하지 않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생각한다면 누군가의 첩이 돼야 안정적일 텐데 대군의 첩이 된다고 한다면 보다 더 안정적인 생활이 됐겠죠. 자, 초효경 처음엔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 놀랐다가 한편으로 기쁘기도 했겠죠. 네. 첫 번째 남편이 역적으로 죽은 후 자신은 천민이 되어 기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서러움만 쌓였는데 적어도 평원대군이라면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테니까 안정적이고 행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당연하게. 자, 그렇게 초효경은요, 두 번째 남자 평원대군의 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꽃길을 걸을 줄 알았던 초효경. 그런데 왕자의 첩으로 잘 살아보리라 생각하고 지냈을 초효경. 첩이 된 지 몇 년 되지 않은 1445년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던 1월이었습니다. 초효경이 넋을 잃는 일이 벌어집니다. 평원대군이 도착을 앓다가 화위당해서 돌아가니 나이 19세였다. 초효경을 누구보다 사랑해줬던 평원대군이 두창, 즉 천연두 감염으로 사망한 겁니다. 초효경이 또 한 번 남편을 잃고 만 거죠. 두 번씩이나 남편을 잃은 초효경의 절망은 정말 땅을 뚫고 들어갔을 겁니다. 하늘의 원망도 하고 막막하게 몇 달을 보냈겠죠. 그러다 문득 마냥 좌절하고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 초효경은요,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다시 몸을 일으킵니다. 이때 자신이 살아갈 길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사실 관습 도감에 소속된 기생은요, 누군가의 첩이 돼도 왕실 연회에 가서 춤을 춰야 됐거든요. 아예 관둔 게 아니었군요. 네. 초효경도 이 첩이 된 후에도 중요한 왕실 연회가 열리면 춤을 추곤 했겠죠. 자, 그렇게 적을 두고 있었으니 돌아갈 곳은 결국 어디였겠습니까? 관습도감이었던 겁니다. 교수님, 그래도 대군의 첩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대군이 사망한다 해도 좀 집안에서 좀 도와주거나 좀 보살펴주거나 이러진 않았나요? 예, 그러니까 조선시대 관비인 기생은 공식적으로 첩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생을 첩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암암리에 인정되는 정도였고 호적에 오르는 등의 대접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남편이 살아있고 자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보여줬겠죠. 근데 하지만 초효경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었으니까 내쳐질 수밖에 없었고 다시 기생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첩이었지만 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가 비참했을 이 초효경. 그러나 다행히도 초효경에겐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춤 재주가 뛰어난 초요갱. 슬픔을 삼키고 더 열심히 재능을 갈고 닦습니다. 바람을 타고 가볍게 나는 듯 구름 위에서 움직이는 듯한 춤 사위는 우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때 초요갱의 나이는 20대 초반, 성숙함까지 더해집니다. 연회에서 모두의 시선을 한 몸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그 무렵 궁에선 재능이 뛰어난 초요갱을 주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연. 이 박연은요, 3대 악성 중 한 분입니다. 3대 악성은요, 고구려의 왕산악, 신라의 우륵, 그리고 조선의 박연입니다. 박연은요, 뛰어난 능력으로 세종의 총애를 받은 문신이자 음악가였습니다. 음악가. 네, 세종이 박연을 특히 아낀 이유가 있었죠. 사실 조선 초기만 해도 왕실이나 사회 여러 부분에서는요, 중국에서 건너온 제도를 많이 썼거든요. 음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우리만의 것, 자주 조선을 강조한 왕이잖아요. 그래서 조선의 백성을 다스리려면 기존에 쓰던 중국 음악을 조선의 선율로 바꾸려고 했던 것이죠. 그 중책을 맡은 신하가 바로 박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연은 왜 관습도감의 초요갱을 눈여겨보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박연이 활동한 세종대에는요, 음악과 춤이 대거 창작이 됩니다. 만들고 난 후엔 그게 어떻게 표현되는지 시연을 해봐야 되잖아요. 빠르게 습득해서 잘 구현해야 되니까 관습도감 내에서도 누구를 찾겠습니까? 초요갱. 그렇죠. 초요갱이었습니다. 초요갱은요, 아마 평소에도 천부적인 재능으로 궁중 악무를 쏙쏙 잘 흡수하고 연회에서 완벽하게 펼쳐 보인 것 같습니다. 실력면에 있어서는 정말 나무랄 데 없는 그런 기생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이 초요갱은요, 어느새 한양에서 손꼽히는 기생이자 독보적인 궁중 악무 전수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기생 초요갱의 명성은요, 날로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초요갱의 집 앞이 시끌벅적해집니다. 한 사내가 포착포착 참새처럼 춤을 추면서 초요갱 집 앞에서 어허랑 어허랑 소리치는 겁니다. 어허랑은요, 과거 급제한 인물이 행진을 할 때 그 행렬을 따르던 소리꾼이 외치는 소리를 말합니다. 자, 그 소리꾼의 뒤로 의기양양해서 말을 타고 오는 사내가 있었는데요. 바로 소과에 합격한 최세원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초요갱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초요갱의 집 앞으로 온 것이죠. 아, 진짜? 집 앞이 시끄러워지자 궁금해진 초요갱이 대문 앞으로 나옵니다. 검고 긴 머리는 틀어 올렸고요. 붉은 옷소매도 걷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나왔지만 화려하고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죠. 자, 이 초요갱을 마주한 최세원,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요? 최세원은요,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가 항상 교만해서 내 말을 듣지 않더니 오늘은 어찌 나왔느냐? 내가 예조자랑이 되면 회초리를 칠 것인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합격 전 최세원이 유생일 때 그걸 계속 마음에 담아두다가 교만하고 도도한 초요갱의 버릇을 잡겠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은 겁니다. 근데 선생님, 예조 좌랑 이게 혹시 뭐죠? 자, 육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호, 예병, 형공 음. 여러 그 정부 부처들이잖아요. 네. 예조는요, 조선의 문화를 담당한, 지금으로 치면 문화체육관광부? 뭐 이런 어떤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그 예조에 들어가면 예조 산하에 있는 관습도감 역시 관리하게 됩니다. 초요갱 입장에선 최세원이 자신의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때 초요갱 더 볼 것도 없다는 듯 종종 걸어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와. 이제야 볼기 위해 먼지를 털게 되었구나. 볼기 위해 먼지 털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그동안 엎드려 공부하느라 엉덩이에 먼지가 쑥 쌓였을 텐데 고작 먼지 털어놓고 자신에게 와서 종아리를 친 다음에 큰 소리냐? 아. 비꼰 거예요. 이제 새내기 어. 이제 겨우 합격했네요. 이렇게 본다고? 교수님, 기생이면 그래도 천민이잖아요. 이렇게 뭐 급제자를 무시할 수 있어요? 야사집인 용제총화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조금 덧붙여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일반 기생이 아니고 초유경에 이어서 가능했을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초유경이 왕실 연애 이외에도 잔치집에 다니면서 사적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주로 고위집 양반들 집에만 갔기 때문에 1차 시험인 속과에 합격하고 2차 시험인 대과에 급제 전인 사람은 상대할 급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당시 왕실 연회에서 춤을 추는 기생이었던 초유경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또 자존심이 얼마나 세고 도도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기록입니다. 성균관 유생들까지 마음이 동할 정도로 왕실을 넘어 한양에서 선망의 대상이었던 기생 초유경. 초유경의 명성은 조선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쭉 이어집니다. 자, 이제 조선의 왕은 세종에서 문종으로, 문조에서 단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단종 즉위 1년 만에 조선의 권력은 개유정난을 일으킨 수양대군의 손에 들어가게 되지요. 즉 단종은 허수아비였고 수양대군이 실권을 가진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단종이 재위하던 1455년 초유경 때문에 왕실과 조정 대신들이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이영과 초유경은 상피하여야 마땅한데도 서로 간통하였습니다. 당시 영의정이었던 수양대군과 조정 대신들이 우르르르르 이 단종 앞에 찾아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상피. 자, 이 단어에는요, 친족 사이의 남녀가 관계를 맺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하. 자, 그건 곧 절대 피해야 되는 관계라는 거겠죠. 아. 자, 그런데 초유경과 간통을 저지른 남성 누구죠? 이영. 예, 이영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씨 성의 외자 이름을 가진 남자. 감이 오시죠? 왜냐면 왕자. 자, 확인해 보시죠. 초유경과 간통한 이영은요, 화이군. 또 세종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화이군은 초유경의 두 번째 남편 평원대군의 배다른 형제였던 겁니다. 게다가 화이군이 평원대군보다 2살이 많긴 했지만 왕실 서열상 서자인 화이군은 적자인 평원대군보다 서열 낫죠. 낮았죠. 그러니까 초유경과 화이군은 절대 사랑을 나눠서는 안 되는 관계인데 지금 간통. 간통을 한 겁니다. 또 한 번 왕자와 성 스캔들로 얽힌 초유경. 자, 그렇다면 초유경의 새로운 스캔들 상대 화이군 이영은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을지. 영의 성품이 여색을 탐하여 에헤이. 아하. 일찍이 처백부 박대손의 종첩을 훔치어 자식을 낳았다. 자, 화이군은요 굉장히 여색을 밝힌 인물이었습니다. 부인 큰아버지의 첩을 훔쳐 자식까지 낳아서 왕실의 문제아로 이 낙인이 찍혔죠. 세종도 여색을 밝힌 아들 화이군 때문에 아주 그냥 골치가 아파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화이군이 언젠가부터 단단히 눈독을 들인 상대가 누구다? 초유경. 초유경. 근데 문제가 있어요. 초유경이 누구의 첩이었죠? 평원대군. 네, 일반 양반도 아니고요. 왕실의 형제 평원대군의 첩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화이군은 알면서도 간통. 그럼요. 그러니 그때는 조용히 지켜만 봤겠지요. 그러다가 평원대군이 죽은 이후 본격적으로 초유경에게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초유경과 화이군의 간통 사건이 왜 하필 이 시점에 조정에 큰 이슈가 됐을까? 여긴 여러분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과연
어떤 이유였을까요?